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미래사회의 리더십입니다. 본 세션을 진행해 주실 교수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좌장은 포스텍 인문사회학부장이신 이진우 교수님이십니다. 네, 첫 번째 발제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류석진 교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발제는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홍식 교수님이십니다. 네,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전상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백기복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좌장을 맡으신 이진우 교수님의 진행으로 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스텍 이진우입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래 사회의 리더십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6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를 주도하였던 소위 엘리트 메커니즘이 우리가 21세기 초에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과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미래 사회에 어떤 리더십을 발전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요즘 세태를 꼭 굳이 언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번째 세션 주제는 가만히 보니까 오늘 송복 교수님이 핵심적인 기조 발제를 벌써 해주신 것 같아요. 충자를 설명하시면서 중과 마음심자가 합치면 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에 대한 개념 정의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또 리더십에 관련된 개념 정의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몰두해야 할 미래 사회의 중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아마 미래전략연구소의 핵심적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미래 사회를 우리가 이끌어갈 핵심적 가치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이 가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미래 사회의 리더는 어떤 것인가? 이것이 아마 오늘 두 분의 발표와 또 논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리더십 강의는 저도 많이 하고 이제 강연도 다니는데요. 아주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고 바로 그냥 발표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독일에서 연구년을 보냈는데 2008년도에 오늘도 이제 언급이 된 독일의 소위 엘리트 생성 메커니즘과 관련돼 가지고 언급이 되신 분인데 헬무트 슈미트 전 에스페데 그러니까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가 9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90세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1년간 경축 행사가 벌어졌어요. 수많은 토론회들, 또 무슨 발표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분이 골초예요. 타고난 골초. 담배를 줄담배를 피시는데 요즘 금연이 그냥 일반적 상식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TV 토론에 나오셔서도 줄담배를 피워요. 줄담배를 피우는데 그 당시 이제 독일의 유명한 언론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디자이트, 더 슈피겔 이런 핵심적인 일간지들이 있는데 커다란 광고 카피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당신처럼 독일 정치 문화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에게는 그 정도의 탄소 배출권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 전체가 그냥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조선일보 칼럼을 그걸 가지고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3인당이건 기민당이건 아니면 보수당이건 야당이건 간의 관계가 없이 존경할 만한 우리 정치인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이것이 그런 존경할 만한 정치인 탁월한 리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 나라의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사실 오늘 여러 번 거론이 됐지만 우인 만들기에 인색하고 사실 엘리트 그러면 제가 한국 사회를 진단한다면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국민 모두가 엘리트를 추구하지만 어느 누구도 엘리트를 믿지는 않는다.
이게 한국 사회의 역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묘책이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너무 과중한 부담 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발표 듣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유석진입니다. 제 발표 제목이 이제 권력의 미래의 권력 그리고 리더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이제 권력의 미래라고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은 지금이 어떤 특정한 세력으로부터 특정한 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권력의 속성이 무지하게 바뀌고 있고 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권력의 교체라는 것이 얼만큼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권력의 미래라는 표현으로 제가 잡아내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변화가 안정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근대 세계에서 경험했던 아주 격렬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충돌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권력의 재생산 내지는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권력의 미래라는 표현을 썼고요. 미래의 권력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 정치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데 과연 이제 미래에서의 권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는 그리고 어떤 형태로 사회 속에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모색을 미래의 권력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리더십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네 개입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이제 전 세션에서 마지막 부분에 재미있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했었던 얘기들의 화두가 될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튀어나와서 얘기를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사회 변화라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제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리더라는 게 뭔가라는 것과 또 리더십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리더 그러면 이제 강력하게 어떤 개인적인 프로퍼티를 가지고 개인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의지, 능력, 청렴, 결백 이런 개인적인 자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리더의 속성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리더십의 속성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리더십은 사회가 인정해 줄 때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이지 본인이 리더라고 우겨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진정 이제 리더십이 될 것이고 그럼 어떻게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리더라는 건 어떤 개인적인 프로퍼티의 문제라고 얘기한다면은 리더십의 문제는 이제 맥락의 문제이고 리드를 해야 될 대상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전영기 논설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답변하는 과정의 얘기가 튀어나왔는데, 과거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진 어떤 국민국가 건설 시기 또는 민주화 시기 이런 것들의 재현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왔고 몇 가지 답변들이 나왔는데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화두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식의 어떤 응집된 세력으로서 그리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형태의 리더십 또는 세력은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특히 한국 사회가 처한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아까 또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문제 제기형으로서의 민주화 세력이었다면 이제 문제 해결형의 민주화 세력이 돼야 될 텐데, 그럼 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각하게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데서부터 제 얘기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제 조건은 이런 겁니다. 리더십이라는 거는 어떤 이상적인 전형이 절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종대왕 리더십을 얘기를 하고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고 청암 리더십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의 환경에서 청암이 지금 시대의 40대로서 포철을 이끌었다면 어떻게 이끌었을까? 분명히 그때 시절이랑 다르기 때문에 같은 리더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꾸로 얘기를 해서
세종대왕이 임진왜란 때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 때 있었다면은 그만한 리더십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리더십의 문제는, 리더의 문제는 개인 자질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리더십의 문제는 상황 의존적이고 시대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리더십은 독립 변수라기보다는 종속 변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기본적인 리더십의 덕목이라는 것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그거를 구현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보고 있는 부분은 특히 이제 그 정보사회, 네트워크 사회 이런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혁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회가 실현될 것이냐 그리고 그 속에서의 개인, 집단, 제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뀌어나갈 것이냐라는 걸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혁명이고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화라는 이런 이제 큰 변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환경 변화로서의 네트워크 사회 속에서 리더십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글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하게 그 사례 비슷하게 얘기를 써놨는데요. 이제 뭐 사회 변화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뭐 경제 부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위기, 그다음에 자원 고갈, 뭐 이제 기후 변화 문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하면서 등장을 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아까 이제 뭐 사랑받는 기업 얘기도 나오고 따뜻한 자본주의 얘기도 나왔는데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대안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자본주의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형태로도 등장하고 있으면서 기존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거나 기본 자본주의가 생산해낸 새로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다. 사회 문화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이제 물질적인 풍요는 확산됐지만은 여기서 또 불만이 생겨나고 새로운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고 획일적인 가치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사회적 가치가 무지하게 다양화됐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까지 어젠다가 되지 않았었던 뭐 성소수자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어젠다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똑똑한 시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똑똑한 시민이 똑똑한 행동을 하느냐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들은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됐고 그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똑똑한 시민의 등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해체시키고 우회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기업체라든지 홍보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참 쉬웠을 겁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인맥 동원해서 언론에서 뉴스 안 되게 만들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트위터에 올라오는 거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무료 교육의 문제 이건 앞으로 심각하게 등장할 문제입니다. 포스텍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 무크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리적인 공간으로서의 대역이 가지는 기능들은 해체시켜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아직 10년이 안 남았는데 제가 퇴임할 때까지는 괜찮겠구나. 근데 지금 이제 신임 교수가 되는 사람들은 야 나중에 정말 험한 세상 맞겠다. 10년쯤 지나면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정치라는 것도 이제 강한 정부, 큰 정부의 위기. 그 다음에 이제 하드 파워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또 소프트 파워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게 됐고 특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정당의 대표성의 위기입니다. 정당이라는 게 원래는 사회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이익들을 집합을 해서 여의도라든지 뭐 콩그레스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그 공간, 그 경로를 통해 해결하는 게 정당인데 그리고 의회인데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내지는 너희들이 해결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소위 정당이 우회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도 나타나고 우리한테도 나타나는 게 정당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의 하락만이 아니라 정당 투표율, 그 다음에 정당 원들의 감소 이런 추세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형태에서도 이제 유연하고 반응성이 높은 정부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또 그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또 직접적인 의제를 생산을 합니다. 소위 어젠다 세팅 파워가 예전에
정치권과 언론계의 갑으로서만 존재했다면 지금 파워블로거들이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의제를 생산을 해냅니다.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게 그것이 옳고 그르를 떠나서 미네르바 같은 사람들, 개인적인 파워블로거 하나가 국가의 경제정책을 뒤흔들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정당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적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게 이제 무지하게 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진단하고 있는 이제 사회 변화이고요. 이런 사회 변화에 따른 미래의 리더십은 이제 개인에게는 의제 설정 권한이 확대되고 네트워크 행위자가 확대되면서 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결국은 간극 때문에 리더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설사 개인적인 자질로서 리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수용한다기보다는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는 네트워크 집단화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개인주의라는 형태가 등장을 하고 네트워크가 또 집단화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집단화는 한 군데 머물러 있는 집단화가 아닙니다. 기존의 정당같이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집단화가 쫙 돼가지고 가다가 그 이슈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또 해체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만들어지고 해체되고 재생산되는 이러한 네트워크 집단화를 끌고 나가려면 결국 창의적이고 공유적인 리더십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제도라는 것도 이제 수평적인 권력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소위 이제 국민, 정부나 국가가 시민을 감시하는 능력은 좀 무지하게 커졌습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들어드리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대도시에 살면은 일반 시민들은 9초에 한 번씩 CCTV에 찍힙니다. 그런데 설치된 CCTV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차량에 2천만 대가 넘게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블랙박스까지 치면은 1초에 몇 번씩 찍히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감시가 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수평적 권력의 등장은 국가 권력에 대한 역감시라는 게 또 무지하게 많아졌습니다. 소위 이제 저희가 시놉틱한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게 국가 권력의 감시 체계도 무지하게 강해졌지만은 시민의 국가 권력의 감시도 무지하게 커졌습니다. 그게 아주 극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스노우던 사건 같은 것들인데, 이런 스노우던 사건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위키릭스, 이런 것들을 흉내내가지고 또 모신문사에서는 무슨 릭스 그래가지고 그 스노우든이 위키릭스를 설치해놓은 그 서버가 있는 바로 옆에, 스웨덴 바로 옆에 설치해놓고 여기는 우리나라 국가 권력이 작동 못하겠지 하고 글로 망명을 갖고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 이런 수평적인 권력. 그 다음에 제도,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가 무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정부가 뭐를 위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먹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이슈에서 먹힐지 모르지만은 먹힐 거라는 전제에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시민 권력하고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소프트한 리더십과 개방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의 속성으로서의 필요한 자질들이 있고 이 사회 변화에 따라갖고 이 필요한 반응적이고 연결적이고 창의적이고 공유적이고 소프트하고 개방적인 이런 식의 사회 변화에 적합한 형태로 작동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속성만 가지고는 절대로 리더십을 형성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시사점은 특히 한국에서는 이 네트워크 사회나 정보 사회의 사회 정치적인 현상이 응축돼 갖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자랑하듯이 IT 강대국이고 그 강대국이 기술이 정치 사회적인 변화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는 우리만큼 강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앞으로 다른 나라보다 먼저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거다.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리더십의 핵심은 소통과 결정이고 이 커뮤니케이션 변화에 주목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산업화 시절에 통했었던 리더십을 가지고 그 리더십을 그대로 수입해서 이 공간, 시간에 대입을 하겠다라는 발상은 피해야 된다. 소위 리더십에서는 컨텍스트 매터즈가 된다. 컨텍스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리더십의 덕목은 바뀌지 않는 부분일 겁니다. 청렴해야 되고 부패한 리더십 이거는 부패한 리더가 있지 부패한 리더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패한 리더는 리더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은 필요 조건으로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덕목일지 모르지만은 바로 이 부분들은 상황 의존적이고 시간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필요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필요 충분 조건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유석균 교수님은 뭐 이 시간부로 시간 준수의 리더로 임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성신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있는 조홍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미래 한국 사회 리더십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크고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나름 그 연구를 통해서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좀 종합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좀 미래 사회이기 때문에 상상의 나래를 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술적이기보다는 좀 더 이 사회 지향적이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좀 어떻게 그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좀 꺼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졌습니다. 그 15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커다란 이야기의 맥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 전에 류 교수님 발표에서 나왔지만 리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리더십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리더십 자체가 굉장한 위기에 빠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것은 우리가 국가 지도자와 정치 분야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종교 또는 심지어 가정에까지 어떤 리더십의 위기라는 것이 총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사회에는 이제 그 콘텍스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 걸맞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현 상태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어떤 특징을 갖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 한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민주화가 됐고 특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한 평등주의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리더십을 맞출 것인가.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발전 한 다음에 지금 뭐 복지국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두 번째 특징이라면 세 번째는 다양화,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계화, 한국만큼 FTA를 세계 최강 경제 세력들과 하는 나라가 없죠. 여러 면에서 이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 번째 포인트는 이러한 그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미래 리더십은 어떤 특징이나 성격들을 가져야 될 것인가. 물론 그 덕목은 굉장히 긴 리스트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좀 요약적으로 이 리더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을 한 4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적 리더십의 문제. 두 번째는 이제 도덕적인 부분. 뭐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세 번째 포용성, 개방성. 한 4개 정도의 덕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리더들을 그러면 어떻게 실천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는 제가 역시 실천적 방안으로는 이 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인문예술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지만 리더십의 이러한 그 성격들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봉사의무와 국제경험 이런 4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리더십 위기의 그 서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에피소드는 이런 겁니다. 미국에 가면 뉴욕에 도착할 때 JFK 공항에 내리죠. 대통령의 이름입니다. 워싱턴에는 레이건 내셔널 에어포트가 있고 프랑스에 가게 되면 파리 샤르드골 공항에 대통령 이름을 딴 공항에 내리고 퐁피두 문화센터에 가서 현대예술을 보고 또 미테랑 국립도서관에 가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통령들의 이름을 땄죠. 근데 한국에서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그 함께 기억할 수 있는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문제를 갖고 있고 결국 아까 이제 송 교수님 시작할 때 말씀 주셨습니다만 결국은 이순신과 명량과 같은 이런 리더십에 대한 그 갈증은 있는데 결국은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국가 실패, 그다음에 기업의 실패 이런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워낙 신문을 펴고 방송을 보면은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했고 민주화에 성공했고 성공한 국가, 성공한 경제 이런 식의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팔로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더십에 대한 굉장한 또 불만과 그 비판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화 평등주의 부분으로 여기서부터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민주주의 공부가 30년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20대부터 50대까지는 민주주의에서 사회화가 되고, 굉장히 그 민주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회로 가고 있고, 제도적인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해방 이후에 굉장히 그 민주적 투표와 선거와 이런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저는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유럽 지역 연구를 하는데 유럽에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 사회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조직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수결을 통한 결정 방식이나 평등주의는 어떤 부분에서 보이냐 하면 뭐 회장직이 되었건 어떤 공무원의 그 직이 되었건 굉장히 순한 보직들을 통해서 어떤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평등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뭐 제가 토크빌이나 갤러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만 사회 이동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평등주의가 보다 더 강하게 형성되지 않았나 변론을 볼 수 있고요.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뭐 나머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결국 나중에 와서 이 복지국가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부딪히고 있고 앞으로 21세기에 안고 있는 경제 발전에 이어서 이후에 안고 있는 문제일 텐데 굉장히 개인 중심의 사회관을 갖고 있고 국가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내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양화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여성 지위 향상이 빠르게 요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엘리트 직종에서는 남성 쿼터제를 논의할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남녀 차별을 보면은 일본이 지금 심각한 남녀 차별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한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좀 현상 사이에 괴리가 많이 나타나고 이것이 어떤 다양화의 한 측면이 아닐까라는 부분. 그리고 국제 결혼을 통해서 한국 사회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지금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까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국제 결혼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이래서 이제 다양성의 변화가 오고 있고 탈물질주의를 통해서 취향의 다양성이 드러나면서 예를 들면 LGBT, 근데 게이, 레즈비언, 동성애, 성적 소수자 이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자유와 관련해서 중등교육에서 강제됐던 어떤 그 종교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방언에 대한 헌재 소원도 나타나고 이런 변화들이 다양화 속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세계화 부분에서는 저는 뭐 간단히 보자면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가장 그 강대국에 가장 많은 인구 비례에서 가장 많은 그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가 한국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세계화가 되어 있고 뭐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 해외여행 이런 데에서 한국 젊은이들만큼 아마 외국 경험을 많이 적어도 그 의지를 갖고 있는 젊은 청년층도 좀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와 리더십. 아까 전 세션에서 엘리트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과연 민주주의라는 것과 리더십이라는 것 또는 민주주의와 엘리트를 이렇게 어떻게 조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미래사의 가장 커다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항상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리더십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하고 설득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지 강제하거나 강요해서는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도덕적 리더십은 사실 뭐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도 많은 최근 사건들이 이런 도덕적 리더십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어떤 엔론
과 그것을 감시해야 하는 아더 앤더슨의 문제, 그 결탁의 문제, 그리고 파산의 문제. 프랑스에서는 제가 그 작년에 연구년을 가 있었는데 경제 위기를 맞아서 예산을 줄여야 하는 예산 장관이 사실은 스위스에 비밀 계좌를 갖고 있어서 탈세를 해가지고 커다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최근에 나온 OECD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조차도 이런 부패의 유혹과 이런 문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도덕적 리더십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미래는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동질적인 사회죠. 그래서 차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열악하고, 차이를 긍정적인 가치로 보기보다는 어떤 배타성을 발휘하는 그런 성격을 오랫동안 가져왔는데, 이런 부분도 좀 극복해야 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방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이제 마인드, 오픈 마인드와 개방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인데, 한국은 이미 좀 전에 지적했듯이 굉장히 세계화도 많이 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식하는, 그러니까 미국 중심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만, 언어 교육에 있어서 왜 전 국민이 영어를 배워야 하는가, 이런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개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한국 전체를 위해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에서 리더를 영입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개방적 리더십이나 개방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여지고, 미국의 성공이 이런 외국으로부터의 힘과 새로운 피를 들여와가지고 성공했다는 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홍콩, 싱가포르 등이 앞장서고 있고,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히딩크 감독은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만, 어쨌든 이 한국 사회 구조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리더로 어찌 보면 도입하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둘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소통 능력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된 부분은 초중등학교가 모두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고, 대학에 오면 좋은 대학일수록 지금은 영어 강의밖에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토론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언제 어디서 배울 것인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토론을 통해서 항상 토론 시작할 때와 끝에 자신의 생각이 바뀔 수 있고,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너무나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문교육은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이야기한 옥스브리지, 아주 대표적으로 휴머니티즈, 그러니까 라틴어와 그리스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통해서 인류의 오래된 그 지식과 고민과 성찰을 서로 이 엘리트들이 갖게 되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외국어 교육과 예술 교육, 이러한 것들이 특히 민주주의의 시대에는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팔로워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이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나 그 합리성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기는 또 이미 좀 힘든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전에 지금 토론 과정이나 첫 번째 세션에서도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서비스를 한다는 점, 봉사를 한다는 점, 받들고 섬겨야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너무나 우리가 인센티브 중심으로 좀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아닌 어떤 명예나 명성을 좀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고요. 국제 경험은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유럽에서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을 3, 4년 다니는 동안 반드시 1년 정도를 다른 나라에 가서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년, 30년째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유럽의 젊은이들은 이걸 통해서 굉장한 지역적 감각과 인식, 외국에 대한 문화적 적응,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유럽에 보면 칼리지 오브 유럽이라고 이 벨기에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 초국적 그 엘리트를 형성하는 학교입니다. 거기는 여러 나라의 추천을 받은 이 최고 엘리트들을 모아서 함께 생활하도록 하면서 엘리트를 키워냅니다. 이러면은 국제적 감각.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죠. 미국의 업계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정치와 행정계에서 이제 유럽 연합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유럽 칼리지 출신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학생 때부터 말하자면 유럽의 정신, 국제적 감각, 협력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만약에 이런 그 동아시아 칼리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정말 최고 엘리트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면 이것은 한국에게도 좋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될 수 있고 또 동아시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 케이스에서 좀 더 이제 국제적 케이스랑 비교를 해보면 국제적으로도 결국은 좀 비슷한 덕목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21세기 리더십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공공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글로벌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강요하기보다는 합의를 지향하는 이런 것이 이제 리더십 그 연구에서 나오는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이고 그것이 여기서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석진 교수님이 아주 그 기억에 남는 대목 중에 하나가 리더십은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다. 컨텍스트에 따라서 리더십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회가 지금 이제 네트워크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데 과연 21세기 한국의 네트워크 사회에 적합한 리더십의 유형과 발전 방향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아주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네트워크 사회 그러면 항상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실증적 경험적 연구보다는 외국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가져오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한국에서 네트워크 사회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마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더 물론 글에는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논의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조홍식 교수님이 이제 미래 한국 사회의 리더십 그러는데 아마 미래 한국 사회의 리더십에 관련돼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각자 이래야 돼 뭐 이런 방향 설정과 아마 의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한테 하여튼 눈에 팍 들어온 대목 중에 하나는 한국 사회에 이 내재하고 있는 강한 평등주의. 이게 이제 다른 사회에 비교해 볼 때 유독 우리 사회에 강한 평등주의가 존재한다면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평등의식이 아주 심한 시민들 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리드해 갈 것인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향은 제시해 주셨잖아요. 민주적, 도덕적, 개방적, 포용적 또 앞에 교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것이 민주적, 도덕적, 포용적, 개방적이라는 것이 한국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이 제가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도 들었습니다. 아주 시간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그렇지만 이제 남은 시간이 제가 5시 반까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토론자들이 느긋해져 가지고 또 이제 발표자와 똑같이 쓰시는 이런 우는 범하지 않으시고 5분씩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전상인 교수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자께서 토론의 가이드라인을 주시네요. 아마 오늘 전반 문제의식이 한국의 리더십의 부재 혹은 부실 이게 아마 쟁점인 것 같은데 제 첫 번째 드린 말씀은 저는 우리나라가 리더십에 관한 복받은 나라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지금 뭐 최근 몇 년 동안 혹은 최근 몇십 년 동안 좀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뭐 건국 이후에 뭐 이승만, 박정희, 뭐 박태준, 정주영, 이병철 이런 분을 생각해 보면 뭐 다른 그 어떤 세계사 쪽으로 비교해 보면 혹은 한국 사회에서 뭐 이 반추해 보면 그래도 우리 시대 리더십에 관해서는 우리 복받은 나라다라고 하는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좀 지나친 뭐 자학은 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저기 유석진 교수님하고 조홍식 교수님 뭐 포항까지 와서 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은 유 교수님께서 이제 리더십은 중속 변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든 이건 뭐 어떤 고정된 그 무엇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서 뭐 가변적인 것이다. 아마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두 분 발표자께서 공통점이시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유 교수님은 뭐 세상이 변하니까 뭐 리더 퇴조론, 뭐 리더 무용론 쪽이 싫으면 조 교수님은 상대적으로 뭐 리더 기대론, 뭐 리더 대망론 쪽으로 조금 강조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유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유 교수님께서 뉴미디어의 등장이라든가 네트워크 행위자, 뭐 수평적 권력 관계의 보편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리더의 뭐 중요성, 가치, 의미는 점차 퇴조할 거라고 하는 어떤 전반적인 빅픽처를 좀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 교수님하고 저하고 뭐 같은 연배, 같은 학번이지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정말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 9세대 같고 유 교수가 완전 신세대 같은데 그러니까 제 반론은 그럼 뉴 미디어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가?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네트워크 사회에서 정말 이 그 권력 관계가 무중력 상태고 백지 상태고 무풍지대인가?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은 없는가? 그 의제 설정, 의제 형성을 누구나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누가 뒤에 숨어 있는가?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까 발제하시면서 유 교수님께서 그 쓰신 말씀 가운데 제가 아주 불편했던 말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식인이 옳고 그름을 떠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좀 네트워크 사회 혹은 뭐 뉴미디어 사회, 뭐 SNS 뭐 소통 시대에 제가 우려하는 거는 과도하게 사람들 하여금 현재에 집중하게 만들고 미래를 고민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뭐 러시코프라는 사람은 산만한 현재주의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 현재 어떤 뭐 디지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즉흥적인 판단, 생각, 사색보다는 검색, 그 배후에 무교양주의가 깔려있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면 괜찮은데, 저같이 여전히 미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리더십의 혹은 리더의 어떤 가치가 소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마 그 R&D라고 아마 옛날에 저희들 공부할 때는 지식인들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가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저희가 배우고 가르쳤는데 요즘 R&D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이 현대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지식인들 역할이 Recommend and Disappear입니다. 어디 쫓아가서 한번 뭐 아이디어 줬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좀 제 반론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구하고 싶고요. 조 교수님에 대한 직접 질문 아니지만 전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리더십, 좋은 엘리트주의는 적극 권장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지라 그러지만 아마 원래의 뜻은 그러니까 제가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는 가진 사람, 리더, 엘리트가 많이 베풀면 그 베품을 받은 사람은 그 베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럼 위 사람은 더 베풀고 이게 선순환 구조인데 또 그렇게 하면 체제가 재생산이 되고 유지가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그 문제점은 엘리트는 베풀지 않고 버티니까 뺏기고 뺏긴 거 기분 나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좋은 의미에서의 뭐 어떤 엘리티즘, 뭐 리더십 같은 거는 조금 더 강조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제 아까 조 교수님께서 이제 평등주의 말씀하셨지만 저는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어떤 과잉 평등주의 분위기가 있다라고 뭐 생각합니다. 과잉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얘기하기보다는 팔로십을 얘기하고 대학 총장이라는 사람들이 착한 아이 얘기를 하고 선한 인재 얘기하고 저희 대학 총장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저희가 입학 시험 볼 때 학생들한테 뭐 면접을 해보면 예를 들어 뭐 경영학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대답이 사회적 기업하기도 얘기합니다. 의과대 온 아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가서 의료 봉사하기다 그럽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 한창 젊은 아이들이 너무나 야망과 꿈과 뭐 패기 이런 게 전반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을 송 교수님, 은사님 계시지만 저도 이제 그런 걱정이 좀 그런 겁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전영기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제가 얼마 전에 학교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논란적인 얘기인데 아까 영국이나 프랑스가 우리보다 더 학벌주의 나라가 아닌가라고 관련해서 서울대학 입시 자료를 보니까 서울대학의 입학생이 피크였을 때가 80년대 초 그때 6,000명이 들어왔답니다. 포항공대 생기기 전에. 근데 그 6,000명이 대충 그때 학력고사 8,000등 안에서 6,000명이 들어왔답니다. 실선 좋든. 근데 지금은 서울대 정원 자체가 3,100명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수능이다 아니면 지역 균형이다 기회 균형이다를 통해서 지금은 그 등수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10만 등까지 내려간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나라죠. 기회 균등을 하는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언젠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 없이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언젠가 한번 우리 사회가 공론화해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과감한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세 번째 얘기는 저는 우리나라의 리더십 사라지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민주화, 특히 선거주의를 민주주의로 아는 그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단임사회, 단발주의 이런 사회에서 대통령이 자동적으로 5년마다 바뀌고 4년 이상 하는 대학 총장이었고 이런 사회에서는 안정된 유능한 장기적 리더십이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저는 설 땅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생을 무척 하셨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리더십 이론이 8,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두 분의 논문을 받아들었을 때 이제 8,003개, 8,004개, 8,005개가 되겠구나 하고 새로운 또 리더십 이론이 탄생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다행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다 나와 있는 이론들 명칭이 다 나와 있는 그 이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기존에 그런 나와 있는 이론을 적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정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스타일 중심의 연구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의 연구를 이런 무슨 스타일, 무슨 리더십 나가는 게 이제 스타일이거든요. 스타일. 이 스타일 중심의 리더십 연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뭐냐면 마치 그 스타일을 발휘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리고 리더는 꼭 그 스타일 하나를 꼭 갖춰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리스마 리더십 그러면 카리스마가 모든 상황에 다 필요하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저희가 한 40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에서 지금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정도까지 이름 다 붙였습니다. 슈퍼맨도 나왔고요. 거기에 무슨 진성 리더십, 셀프 리더십 다 그걸 해봤는데 문제는 어느 한 이론이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리더는 versatile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versatile 해야 된다.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스타일을 능수능란하게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때로는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연결형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단절형의 스타일도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그걸 요구하고 필요하는 상황이 있게 마련이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관리하다 보면,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면. 그러니까 항상 한 가지가 다 소위 말하는 무슨 만병통치약 같이 이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중심의 연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어떻게 비껴나갈 것이냐, 앞으로 연구에서. 어떻게 버서타일한 세트를, 리더십 세트를 제안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두 분의 발표에서 주어진 과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 류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리더가 갖는 프로퍼티, 캐릭터와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전제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또 논리적 함정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진공 상태에서 발현될 수 없다. 그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성이나 프로퍼티가 그 사람의 스타일을 규제하는 그 영역이 매우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프로퍼티, 개인적인 특성이나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험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세 번째는 무슨 창의성 같은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 리더십 스타일을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어떤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발휘할 수 있는가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뭐 일을 해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모든 것은 계획을 해야 돼.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변화지향적인 스타일을 이거 못합니다. 이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퍼티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가 그 사람의 스타일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규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쓰임새를 달리하는 것이 옳다. 스타일을 바꾸라고 하기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스타일만을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상당히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경험, 성격적인 개성, 그 다음에 그분이 갖고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동시에 고려돼야만 페이퍼가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설명이 매우 풍부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이슈가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떤 프로퍼티를 가진 사람들이 리더로 등장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요즘에 와서 굉장히 큰 연구 주제입니다. 어떤 성격과 어떤 역량과 어떤 경험 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의 직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냐 이런 연구죠.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전인자가 작용한다 이런 연구입니다. 유전인자가 작용한다. 그래서 그 유전인자를 유전인자까지는 유전인자가 작용한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RS4950이라고 하는 리더들이 갖는 유전인자를 찾아냈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로 등장할 가능성은 큰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등장한 리더가 효과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하느냐? 그건 또 아니다 이겁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 하고 되고 나서의 스타일 발휘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때부터는 뭐냐? 그때부터는 경험이고 교육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경험의 노예가 아니었던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전부 자기 경험했던 거에 의해서 그쪽으로 아주 행동이나 모든 것이 포커싱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것과 대통령이 하는 것은 완전히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경험의 노예를 그 영역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스타일만 가지고 리더십 효과를 다 얘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분 논평자 분들께서 한 가지 질문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백희복 교수님은 세 가지 질문도 하시고 또 우리 전상현 교수님은 함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셨는데 그걸 일일이 답변하시다 보면 오늘 밤샐 것 같고요. 가장 불편한 거. 네, 그러니까 지금 논평자들이 제기한 것 중에 이 가장 불편한 거 한 가지를 1분 안에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토론이 싸움이 붙으면 저도 참 좋은데 그게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플로우의 의견을 몇 개 듣고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이것이 연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래도 뭐 이정표 이런 것을 얻는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예, 두 분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불편한 게 없더라도 불편한 거 만드셔가지고 네, 제가 리더십 무용론이나 소멸론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말씀하면서 권력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권력의 미래라는 부분이 이제 변화된 사회와 리더십 사이의 간극이 얼만큼 벌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좀 격렬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소위 이제 이런 뉴미디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간극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벌어진 간극을 어떻게 매니지할 것이냐라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중요한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와 스타일의 문제는 정말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고민 좀 할 텐데, 거기서 다르게 추가로 문제를 하나 제기하면, 소위 이제 프로퍼티와 스타일 사이에는 이 멀티콜리니티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매니팩처, 그러니까 엘리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어딘가? 소위 이제 이 프로퍼티로부터 스타일로 전환되는 과정에 개입을 해서 바꿀 것인가, 스타일을 바꿀 것인가, 프로퍼티를 바꿀 것인가,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편한 게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조홍식 교수님. 저도 스타일과 관련해서 사실은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벗어나려고 한 노력이 있고, 그 부분은 이제 한국 사회의 특징과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선거 말씀하시고 단임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 리더십 좋지만 장기적 리더십의 궁극적 형태는 결국 군주제나 완전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한국 정치의 국회의원도 좀 단임제나 이 임기 제한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오래 가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사실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과연 가장 좀 부패와 권력 남용과 독점과 이런 것을 막으면서 또 동시에 훌륭한 리더십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여전한 고민인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면 프랑스 가장 엘리트주의적인 나라죠. 근데 시앙스포란 학교에서도 프랑스의 전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1세기 들어서부터 소외 지역 학생들을 뽑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특징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10만 등이 들어와서 공부 못 하겠죠. 집도 가난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힘들죠. 근데 제가 프랑스 엘리트주의가 강한 프랑스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은 소외 지역에서 학생을 뽑지만 한 달에 굉장한 600유로인가 생활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절대 알바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 공화주의적 전통에서는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모두 다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소외계층에게 특혜를 준다는 건 큰 문제였는데, 그걸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도입을 하고 나서 처음에 10명쯤 뽑다가 지금 100명쯤 뽑습니다. 그러니까 선발하는 학생의 상당수를 그런 방식을 통해서 뽑는 것이고, 프랑스에서는 적어도 그 제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하고 있고, 결국 엘리트가 많은 특권을 가지는데 그것이 하나의 사회 계급에서만 나왔을 때는 문제가 많다라는 인식을 많이들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미래 사회의 리더십이 두 번째 세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래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해갈 것인가, 그리고 또 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있다면은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데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지금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발표와 토론에 대해서
혹시 뭐 질문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예, 송복 교수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용어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 위기냐 리더십 위기냐 하는데 리더십 위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리더십은 리더의 목적이며 수단이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적이며 수단이고 또 목표 뭐 이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리더십 자체는 위기가 있을 수가 없다. 리더 위기죠.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게 위기지. 리더십 그 자체는 하나 대상이니까 리더십 위기다. 그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리더십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따지면 리더십 위기가 아니라 리더 언제나 위기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 용어 정리입니다. 그 다음은 유석진 교수가 우리 미래의 리더십은 소통과 결정 뭐 요거를 거의 요약을 했죠. 또 조홍식 교수는 뭐 도덕적 리더십이다, 수용적, 포용적 리더십이다, 또 뭐 그것도 소통적 리더십이다,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런 리더십은 지금부터 50년 전에도 소통과 결정은 리더십의 핵심이었고 도덕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포용 그것도 50년 전도 핵심이었어요. 그럼 미래도 그건 또 핵심입니다.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정식에서 봤을 때 어떤 리더십이 어야 하겠느냐 이걸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나중에 그걸 쓸 때 한 장을 넣으시오. 우리 리더들이 국민에게 겁을 많이 주는 리더십이 돼가 있어요. 해방이 되고 지금까지 70년인데 70년 동안 우리 어느 한 해가 위기가 아닌 해가 없습니다. 한 해가 아닙니다. 매 달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위기였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안 살아와서 모르지만 난 지금까지 80년이 돼도 살아보니까 매일매일 위기였어. 그런데 그 위기를 뚫고 포스코도 만들고 포스텍도 만들고 현대 삼성도 하고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리더는 우리 이제 만드는 국민에게 겁을 안 주는 리더십, 즉 국민을 편안히 하는 리더십, 편안한 리더십이 돼야 되겠다. 이 국민의 마음이 편안해야 첫째, 누구나 그렇습니다. 편안해야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야 거기에 수용도 할 수 나오고 관용성도 나오고 그리고 아까 저 전상희 교수가 말하는 야망도 나오고 또 우리 사회자가 이 사회자가 아까 뭐 중간에 저 시간 좀 잘 지키라 하면서 겁을 많이 주었잖아요. 겁을 안 주는 그런 여유도 나오고 이러고 순발력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리더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언제나 편안하게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편안한 리더십. 그것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창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꼭 한 장 넣어주시오. 예, 또 혹시 다른 질문? 예. 예, 저도 성복 교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한 가지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질문을 드립니다. 두 분 발제자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단어 중에서 저 눈에 들어온 것은 소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50년 전부터 사용됐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말을 하셨을 거고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소통이라는 말이 굉장히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적 토양에서 이 소통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뿐만 아니라 크고 작음을 떠나서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이 소통의 리더십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떤 한국적 토양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또 혹시 또 다른 예. 저는 광양제철고등학교의 국어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쪽에 있는 포스코 교육재단의 연구위원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뭐 거대 담론을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교육 그 구체적
그 어떤 실천 대안이랄까 그 교육 문제를 질문이 아니고 이렇게 문제 제기 이렇게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더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곳이 바로 학교이니까 학교 상황에 비추어가지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제가 말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능으로 인해서 교육제도를 교육제도의 핵심이 이 입시인데 대학 제도인데 제도를 이렇게 바꾸기에 좋은 적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입 제도에 대한 어떤 사회적 담론이랄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이때 좀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고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결론이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냥 결론만 말씀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뭐 불편하게 해드려서 한 분 또 혹시 예. 그 리더십과 사회의 변화 컨텍스트 자체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 사람의 리더로서 그러면 한 사람의 리더로서 그 사회에 처한 상황을 인식을 하고 적응을 하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이제까지 리더십이 또는 리더들의 특성이 겁주는 리더십, 소위 말하면 이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었다면 좀 겁주지 않는 이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한국 사회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시점이 이제 이런 리더의 생성 메커니즘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가 무지 중요한데 이를 바꿀 수 있는 계기고 또 그렇다면 왜 그래야 되는가? 또 우리 상황 인식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래사회 리더십 전체와 관련된 조금은 마무리 작업을 하실 때 반영을 해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 이렇게 짚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전상희 교수님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저를 불편하게 한 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주 100% 동의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사를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짧은 역사적 기간 동안에 이 정도의 발전을 이룬 국가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5위 클럽에 인구 5천만 명 이상 들어가고 개인별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국가 7위입니다. 5.3 클럽에 들어가도 7위입니다. 무역 규모, 교육 수준, 경제 규모 이런 것을 토탈 모두 고려한다고 그러더라도 우리 10위권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해 보신다면 탁월한 리더들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2014년도에 이런 사회에 살고 있을까? 이렇게 고려해 보면 틀림없이 우리가 훌륭한 리더들을 많이 가진 것은 틀림이 없었다. 이렇게 자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식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외국에서도 회자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코리안 패러독스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이 실패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성공에서 온다 이런 뜻이죠. 이제까지 우리 한국 사회를 발전시킨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건 상하관계 불명하고 상당히 카리스마적이고 또 가부장적 가치관에 입각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추진력이 아주 대단한 이런 리더십에 의해서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발전해 왔는데 문제는 이것을 고집한다면 이제까지 성공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집한다면 사회는 변화하지 못하고 아마 그것이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 오늘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느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21세기의 새로운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각자가 좀 과제로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고민해 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21세기 미래 리더는 어떻게 배출되는가 전체 세션을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장례 정리하고 우리가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교수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